오문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서양 철학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대비되는 철학을 제시하였으면서도 플라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양 철학 전체는 플라톤의 그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 백두 선생님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백두 선생님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플라톤이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발전해왔고 결국은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철학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뭐냐? 그것은 플라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이데아 이론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비유를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동굴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가 선분의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므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요. 선분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플라톤의 이원론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시죠.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들은 사지가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죄수들의 뒤에는 횃불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높은 담이 있습니다. 담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묶여있는 죄수들은 횃불에 의해서 생긴 모형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것이 그림자인 줄조차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동굴 밖을 나가는데요. 동굴 밖을 처음으로 나간 이 죄수는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물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츰 빛에 익숙해지면서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태양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죄수는 여태까지 자신이 동굴 속에서 본 것들이 진짜 사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다시 동굴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묶여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거 다 그림자야. 진짜는 저렇지 않아. 나랑 밖에 나가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림자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우리는 5가지 형태의 존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굴 안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 둘째, 동굴 안 사물들의 모형. 셋째, 동굴 밖에 있는 사물들의 그림자. 넷째, 동굴 밖에 있는 실제 사물들. 그리고 다섯째, 태양. 여기에서 동굴 안의 그림자 모형은 가짜이고 동굴 밖의 그림자, 사물, 태양이 진짜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도 위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진짜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가짜라는 겁니다. 예컨대 동굴 안에 그림자와 모형을 봅시다. 모형이 없으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모형은 그림자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모형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형이 그림자보다 더 진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사물이 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그림자는 태양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은 태양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이 태양이 제일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계와 연관시켜서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보는 그림이나 영화와 같은 이미지들은 죄수들이 보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것들은 가짜죠.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과 소문들을 듣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가짜 중에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감각으로 보는 이 세계도 동굴 속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형은 그림자보다는 진짜에 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짜는 가짜예요. 결국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이 세계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동굴 밖에 있어요. 동굴 밖에 사물들의 개념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컨대 마동석도 사람이고 트럼프도 사람이죠. 다르게 생겼지만 둘 다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별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과와 가방이 있는데요. 둘 다 빨개요. 이러한 개별자들을 빨갛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빨갛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도 예쁘고 탕웨이도 예쁘죠. 이러한 개별자들을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빨강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빨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으며, 예쁨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예쁨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데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의 이데아, 사랑의 이데아와 같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 밖의 사물들이라는 겁니다. 동물 밖에 있는 사물들이 바로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아들 중에서도 위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이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이데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선은 바로 굿, 좋음이라는 말입니다. 좋음의 이데아가 이데아 중에 이데아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사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다른 이데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존재론은 바로 인식론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만 보고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실제와 가상을 혼동하는 착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사물을 보고 무엇을 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아직 알미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P가 X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P는 X를 믿는다. 둘째, X는 참이다. 셋째, P는 X를 정당화할 수 있다. 즉, 알미란 정당화된 참된 믿음, Justified Truth Belief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바로 JTB 문제이죠. 플라톤의 이러한 알매 문제를 현대에 들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게티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러한 추측과 믿음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이 개별자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빨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이 개별자들이 모두 빨갛다는 것을 알고, 예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이 개별자들이 모두 예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개념화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에 포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개념화 한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죠. 우리는 그것이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알죠. 우리는 그것이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을 만류 인력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만류 인력이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이 뭐예요?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묶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별적인 현상들을 하나의 만류 인력으로 묶는 것이 바로 개념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적 추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적 지식의 결정판이 바로 기하학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자신이 세운 아카데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데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데아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해와 순수 이성이야말로 진짜 지식이라는 겁니다. 추측과 믿음은 견해일 뿐이지만 이해와 순수 이성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짜 세계인 견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계이고 진짜 세계인 이데아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가지계라는 겁니다. 이것 전체를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을 선분의 비유라고 하냐면 플라톤이 이것을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이 조금 모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플라톤의 설명 자체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개념적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체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죠. 제가 보기에 플라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계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러한 프레임은 기독교 사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러한 프레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고 이 땅의 나라가 가짜라는 기독교 프레임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 즉 굿의 이데아를 기독교에서 오자 하나를 빼고 God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이원론이 서양 철학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제가 보기에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사고의 구조가 원래부터 이원론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브라질 원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이러한 이원론적 프레임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가짜의 목적은 진짜가 되는 것이고 현실은 이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타난 것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가짜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진짜가 되고 현실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론과 변증법은 서양 철학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앞서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이 말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즉 진짜와 가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철학을 바둑에 비유하면 플라톤이 바둑의 룰을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실을 구별함으로써 흑과 백의 영토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은 흑이냐 백이냐를 가지고 싸움을 해왔던 거죠. 이 판을 크게 흔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판을 그냥 엎어버렸죠. 어쨌든 이러한 이원론적 프레임으로 인하여 서양의 사상에는 두 가지 경향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의 너머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경향은 기독교 사상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 경향은 근대 과학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와 과학 모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일 뿐이다 라고 말한 화이트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